네, 9월 11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별로예요. 시장 상황이 조금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상황을 어쩌면 맞이할 수도 있겠다. 9월 안에. 그러니까 9월이라는 전통적인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약세장. 이 10년 동안 8번의 9월이 마이너스 7에서 10% 정도 빠졌었죠. 예, 그래서 9월은 전통적인 약세장으로 분류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이 거시경제 환경이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둘 이 데이터로 확인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자본시장 안팎을 좀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하나둘 잇따라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는 FTX 이슈가 있어서 이 전반적으로 시장 안팎의 어떤 우려점들이 안 좋게 엮이면서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압박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눌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은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월 13일 밤 9시 반에 CPI가 나오고 하루 뒤에 PPI가 나오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루 사이 간격을 두고 이번 주 잇따라 공개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봤을 때 7월보다 높게 예측이 돼 있고 전월 대비로 봐도 7월보다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8월 CPI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월에서 9월로 이제 넘어오면서 더 안 좋아지는 게 유가 상황이잖아요. 고유가 상황이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다시 말해서 이번에 오펙 플러스와 러시아가 감산 연장을 연말까지 해버렸잖아요. 석 달 플러스를 하면서. 그래서 이 고유가 상황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가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그 고유가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상황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가라는 게 뭐 CPI나 PPI, 특히 이제 PPI는 직격타죠. 이 제조품 생산 원가가 높아지는 효과를 유발하는 거고, 특히 이제 뭐 여행, 뭐 항공 이런 유가와 직접적인 또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 유관 산업들 다 안 좋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PI와 PPI가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9월 CPI와 9월 PPI가 굉장히 더 큰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바라보면 되는데 일단 8월 CPI 상황을 봐도 안 좋아요. 더 악화가 되게끔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보다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로 0.6% 또는 여기서 보다 더 높게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긴축을 단행해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플러스 고금리 상황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CPI 발표 이후에 만약에 예측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 생산자 물가지수도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전년 대비 7월에 0.8에서 지금 1.2%로 예측이 돼 있고 전월 대비로 봐도 0.3에서 0.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4% 또는 0.4% 이상으로 나와주면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게 고유가 상황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직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파이팅에 있어서 잠불 정리가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원래 모든 산불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잠불 정리입니다. 잠불 정리를 제대로 안 하면 불이 다 큰 불이 꺼진 것 같은데 그 잠불로 인해서 다시 큰 불로 번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안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불 정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잠불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하나둘 데이터로 지금 등장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선봉장에서 야 잠불 정리고 나발이고 앞으로 고고라고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유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가가 결과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러시아의 감산 기간 연장,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기간 연장,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짚어봤지만 지금 러시아나 오펙 플러스가 미국을 연맥이려고 감산 기간을 연장한 건 아니잖아요. 그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이 성장률 저하가 예측이 되고 있고, 그만큼 원유 수급 자체, 수요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들 입장에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감산을 한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띄우기 위해서 감산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원유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CPI와 PPI 상황이 약간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8월 데이터가 아니고 한 달 뒤에 9월 데이터가 나오면 더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9월 데이터가 10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11월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인데 93%가 동결 예측, 7%가 베이비 스텝 인상인 건데 11월 보면은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동결 가능성이 56.5%, 그러니까 9월 동결에 이어서 11월까지 동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56.5%고,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이 40.8%, 빅 스텝 0.5% 인상이 2.7%, 두 개 다 합치면 이제 43%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똔똔 5대5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 야, 이렇게 되면 진짜 금리 상단이 6%예요. 이거 진짜 약간, 와, 이거 제로금리 시대 살다가 갑자기 6%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기지 금리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연말 상황이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리스크 터졌죠. 지금 중국 상황이 흔들흔들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실제로 상업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면, 그 연말 상황에 만약에 금리 인상 이렇게 단행되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이제 11월 상황인 거잖아요. 11월에서 12월 연말연시 넘어갈 때 뭐가 뻥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체감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라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니까 저축은행 지금 PF 회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되게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가 지금 가계부채가 GDP의 2배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하나 지금 터져버리면 빚으로 지금 경제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뭐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다 빚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어디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뭐 하나 터지면 지금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터질 가능성이 자꾸 조금씩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우려점을 안기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준 내부 사정에 정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팀밀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떡밥을 깔고 있어요. 9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 될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한 떡밥을 깔고 있는데, 연준 관리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게끔 변했다. 9월에 금리 동결이 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어질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단 동결하고 좀 상황을 보자.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월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에 발표될 9월 CPI와 9월 PP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유가 상황 때문에 10월에 발표될 9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인플레이션 악화를 가리키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는 11월에 데이터에 기반한 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좋은 건 아니죠.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흐름도 지금 어질어질합니다. 그나마 지금 25,000달러대 위에서는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 25,000달러가 깨지면 23,000달러까지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면 좋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 상황이, 인플레이션 데이터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박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밝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라켓이 오페디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6,000달러 주변에서 계속 거래가 지속됐는데, 이건 황수와 곰 세력의 지금 세대결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25,000달러 중반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곰 세력이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상황은 좀 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은 빠지고 있는데 RSI에서는 강세 다이버전스가 포착되고 있는 상당히 모호한 지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그냥 지금 뭐 하지 말고 뭔가 베팅을 하려고 하지 말고 26,500달러 위로 반등을 하거나 그때 베팅을 해. 그게 아니면 아예 24,800달러 빠지면 그때 베팅을 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지금 롱 잡고 숏 치지 말고 이런 거 확실하게 26,500달러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아싸리 24,800달러 밑으로 빠질 때 그때 그거 보고 들어가던가, 그걸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롱을 잡더라도 24,800달러 밑으로 빠지는 거 보고 차라리 그거까지 보고 들어가라. 지금 막 들어갔다가는 진짜 개털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맥락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6,500달러 위에서 반등 지지를 받는다라면 28,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24,800달러 밑으로 빠진다라면 2만 달러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닥터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23,500달러 한번 찍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600달러까지 반등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페이크 랠리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23,500달러 갈 거야.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조정을 받다가 23,500달러로 급락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바로 23,500달러로 빠지는 건데, 이 세 가지 상황의 최종 결론은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든 저러든 한 번은 23,500달러 찍고 38,000달러까지 랠리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닥터 프라핏의 어떤 견해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특히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분석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는 이 FTX가 지금 FTX가 문제예요. 이놈의 새끼들 정말 듣기만 해도 이제 지겨운데, FTX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34억 달러 규모의 이 많은 자산들을 지금 매각할 수도 있는 자산 처분 승인이 9월 13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4일이 되겠죠. 그때 자산 처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면 FTX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들이 지금 한꺼번에 던지면 시장의 어떤 시세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는 이 자산 처분의 어떤 승인 조건으로 일주일에 2억 달러씩만 하겠다, 이 맥스 상한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34억 달러 중에, 그러니까 지금 17주가 되잖아요, 2억 달러씩. 그러니까 연말까지 계속 이제 주간 단위로 던지겠다라는 건데, 딱 이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솔라나가 급락을 했죠. 솔라나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TT,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있어서 지금 도치부터 XRP까지는 비중 자체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요게 지금 문제죠. 솔라나, FTT는 그냥 냅둬보면 될 것 같고, 솔라나가 좀 문제입니다. 사실 솔라나만큼 이 메이저 알트 중에 이 유망 종목이잖아요. 솔라나, 폴리곤 같은 종목은 조금 이렇게 당장 매수하면 물론 안 되고,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보셔도 좋은 종목이에요. 워낙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이게 또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한 방 더 얻어먹을 가능성까지 지금 생겨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현지 시간으로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면 매주 2억 달러 규모씩 FTX의 이런 자산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시장에는 악재인데, 근데 사실 매주 주간 단위로 2억 달러 규모면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별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투자자, 개미, 특히 이제 위크핸드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 이건 이제 매도 압력, 하방 압력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이 포트리스 인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CNBC에서도 이번에 약간 좀 깊이 있게 기사를 썼는데,
자산의 토큰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거잖아요. 단순히 커스터디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다. 이 자산의 토큰화, 레거시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채권, 상품, 이런 부동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토큰화가 될 거야.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된다라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명확하게 찍을 수는 없죠. 2025년쯤이 될지 2030년쯤이 될지는 모릅니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자산의 토큰화는 거의 이제 변수라기보다 상수죠, 상수. 가고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향해서. 왜냐하면 이게 돼야지 안정적이고 중간 수수료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되면 부동산 중개라는 것 자체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중개 개념이 그냥 국토부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 돼요. 이 시대가 되면 자산의 토큰화가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는 이 모든 상호 운용성을 갖춘 그런 타이밍이 된다라면 굳이 누군가 중개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가가 공인한 어떤 국토부 산하의 어떤 부동산 거래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거래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수수료 자체가 되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는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리스에 대한 인수, 포트리스가 자산의 토큰화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어제 우리가 한참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NBC가 올해 두 번째로 벌써 암호화폐 인프라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그거죠.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 인프라스트럭처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립토 커스터디 스타트업을 인수한 게 아니고 크립토 인프라스트럭처 스타트업을 인수했다라는 거. 요 표현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CNBC가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리플의 파트너로서 지금 영국의 모듈러, 싱가포르의 니움, 일본의 SBI 이렇게 다양하게 리플이 지금 확장성을 구축하고 있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의미 있는 소식, 포트리스 인수라는 큰 소식이 전해졌는데, XRP는 이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 여전히 0.5달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어. 뭐 이런 부분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리플은 미국 전역 30개 송금 서비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고 싱가포르 통화청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짚어봤지만 싱가포르 통화청의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이 20곳 안팎이에요. 20곳. 그 중에 지금 한 곳이 리플이라는 겁니다. 재밌죠? 특히 이제 CNBC가 이런 부분 강조하거든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여러 중앙은행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기업이 단순하게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한 그런 듣보잡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 블록체인 금융송금 혁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리플 뭐야? 이럴 수가 있는 건데, 꽤 자세하게 리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어떤 금융 혁신에 대해서 CNBC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재밌는 건데, 이거 더블록이 오늘 보도한 거거든요. 익스클루시브, 더블록 단독 보도 단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포트리스를 인수할 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최근에 보안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고객들의 어떤 보상까지 리플이 책임지기로 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포트리스 인수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고객 계정이 타사 클라우드 툴에 유출이 돼서 영향을 받았대요.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포트리스 이게 타사 클라우드 툴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포트리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뭐 다른 어떤 마이너한 이슈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고객 손실이 있었고, 그런데 그 고객 자금 손실이 없었다. 고객 손실이 있었는데 없었다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객 자금 손실이 없었다라는 거는 리플이 고객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포트리스 인수 확정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것이었다라고 이번에 더블록이 단독 보도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플은 정말 큰 돈 쏟아 부으면서 이번에 포트리스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한 방의 어떤 전략적인 액션을 단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
포트리스 같은 회사를 딱 앞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정면 돌파 의지. SEC와의 소송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어쨌든 절반의 승리, 상당히 의미 있는 포인트에 대한 승리를 얻었다라는 점이 어쩌면 리플의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돈을 쏟아부어서 거의 프리미엄 주고 지금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그냥 뭐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아니다. 커스터디 기업, 뭐 월렛, 암호화폐 월렛 기업 하나 인수한 게 아니고 정말 아까 CNBC도 제목에 뽑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스타트업,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웹3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인 거예요. 포트리스가. 그 중에 하나가 커스터디인 거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짚어봤듯이 월렛, 커스터디, 인프라스트럭처, 토크나이제이션. 예. 그러니까 웹3 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리플이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이 위에서 리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산의 토큰화 이슈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더뉴스에서는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리플, 스텔라 그리고 스위프트 투명한 국경 간 결제 미래. 지금 스위프트랑 리플, 스텔라를 동급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 정말 A, B, and C 동급으로 놓고 있다라는 거. 재밌죠? 스위프트랑. 그래서 지금 이더뉴스가 하는 얘기는 역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자산의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가 가지는 장점들, 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부분 소유권 투자는 이 투자의 민주화를 의미한다. 부분 소유권, 그러니까 쪼개서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림 하나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그림 하나를 쪼개서 우리가 분할 투자를 하고 그림의 그 일정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 분산 투자, 다시 말해서 투자의 민주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Democratization of Investing 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토큰화에 있어서 지금 도전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상호 운용성이다. 그렇겠죠. 리플 XRP 레저에서 토큰화된 A라는 상품이 있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토큰화된 뭐 B라는 상품이 있는데, A와 B가 교환될 수 있게끔 자유롭게 매매가 되든 뭐가 되든 그렇게끔 돼야지 이 토큰화에 대한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플랫폼들이 서로 상호 운용성을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건데, 스위프트 역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산의 토큰화에 있어서 이런 걸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토큰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메타버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상호 운용성이다. 이게 엄청 빡센 이슈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CBDC와 여러 디지털 자산 연결을 촉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리플과 스텔라가 이런 환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은 기업 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리테일 거래를 중심으로 이런 브리지 커런시 역할을 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크고 지금 시세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우리의 아쉬운 점인데, 결국에 어떤 이런 알트코인들이 의미 있는 시세를 받으려면 그 자체적인 호재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좀 받아줘야겠죠. 비트코인이 받아줘야 되고,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송 종료 이후에 절반의 승리라도 했기 때문에 1달러는 넘어설 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RP가 뭐 어떤 호재가 있어도 이게 힘을 못 받는다. 힘을 받다가 마는 거죠. 어설프게. 많이 일단 뭐 80%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건 의미가 크지만 사실 더 반등할 수 있었는데 안 됐다라는 거. 이런 재반 환경의 어떤 아쉬운 점. 그런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에그라 크립토가 또 이제 15달러 찍고 150달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013년에 910% 랠리를 해서 0.0274달러. 야, 이런 가격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770% 랠리를 해서 역사적인 고점 3.4달러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0.02690달러 910% 랠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 비중만큼 이 위에서부터 770% 랠리를 해서
1.76335달러 같다라는 거고, 이 거대한 삼각 수렴이 이제 완성이 곧 될 것 같지 않아? 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거치고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에 지금 딱 이 삼각 패턴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딱 이 두 가지 기둥의 전체 비율 한 2000% 정도가 랠리를 하면 14.25달러, 다시 말해서 15달러 부근까지 갈 거고, 여기서 한 번 더 이때 그랬던 것처럼 770달러 랠리를 하게 되면 121달러, 150달러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숫자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크게 900%, 7, 800% 이렇게 랠리를 했던 과거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게 꼭 반복이 된다 안 된다라고 예단은 할 수는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복이 될 거라,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긴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막 1, 2년 더 이어져. 만약에 그런다라면 유동성이 이제 C가 마를 거잖아요. 지금도 시장에 돈이 C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금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과연 이전 반감기처럼 랠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변수가 뭐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있기 때문에 어떤 긴축과 상관없이 유동성 이슈는 다른 방향에서도 해결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금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